안녕하세요. CU 특강의 임동석입니다. 자, 저희 CU 특강이 오늘은 멀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요, 지난 90년대 개교해서 10수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화라는 하나의 이슈를 특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춰나가 미래의 명문 대학으로서의 한 자리를 이미 찜해놓은 대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계 무대를 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동대생들에게 딱 들어맞는 멘토 한 분을 오늘은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코트라를 이끌고 계시는 조한익 사장님이 오늘의 멘토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업 성공의 밑거름, 글로벌 비즈니스의 동반자 코트라. 코트라는 1962년 설립된 이후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1세기 세계 인류의 무역 투자 전문 기관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와 같은 원동력의 중심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혁신 리더 조한익 사장이 있습니다. 조한익 사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평소 업계에서 삼국지의 유비와 같은 온화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유명한 조 사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 참신한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IMF 경제 위기에도, 세계 증시가 흔들렸던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코트라.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에서는 혁신 경영의 선구자 코트라의 조한익 사장을 만나봅니다. 네, 미리 만나본 조한익 사장님의 오늘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뛴 그 경험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강의를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한익 사장님을 모시고 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코트라의 한동대 출신이 세 분 와 계십니다. 한동대 원주민들, 옛날 글로벌 원주민. 좀 많이 좀 코트라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같이 진짜 그 학부 때부터 다양한 글로벌한 감각을 갖고 또 어학에 능통하고 또 뭐 전공도 복수 전공을 하신다며요. 아주 정말 잘하는 겁니다. 왜 잘하는 건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지식을 섭취한 이런 여러분들이 코트라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는 1900 아까 나온 대로 1962년도 만들어졌는데 62년도에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이요. 1인당 국민 소득. 그 앞에 앉으면 질문 받아요. 1인당 소득이 85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도 되기 전에 국가혁명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코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수출할 수 있는 게 무슨 텅스텐, 그 다음에 합판도 좀 나중에 나왔고 가발도 나중에 했고 무슨 청어 이런 것들 그냥 날로 잡아서 그냥 파는 거, 아무 가공 기술도 없고. 그때 코트라를 만들었는데 코트라에 전 세계 6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오사카, 뉴욕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를 운영하는데 25,000불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내보내서 정말 거지같이 한 거죠. 거지같이 안 하면 어떻게 25,000불 가지고 합니까? 대단한 거죠. 85불 소득이 25,000불, 6개만 15만 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카이스트를 만들었어요. 키스트죠, 처음에 키스트.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한국은 이 땅에선 아무것도 이 땅에 주저앉아서
여기서 홈이나 가지고서는 땅이나 팔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게 없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뭔가 개척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코트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하는데 키스트를 만들었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끝까지 끌고 온 가장 큰 동력 아닙니까? 지금은 전 세계 111군데에 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찍으세요, 어디고.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다 하고 찍으면은, 내가 그거 나중에 합격하면은, 거기 보내드릴 테니까. 111군데에 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외교 공간이 안 나가 있는 데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쿠바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적성 국가이지만, 한국과의 경제 관계, 무역이라는 투자, 이거는 무슨 한이 있어도 한국과 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러시아 수교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코트라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마 북한하고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정상화되면 아마 평양에 코트라가 생길 겁니다. 그 정도로 항상 뭔가 그 신유목민족, 기만민족의 그 선두로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던 게 코트라.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항상 그러니까 코트라의 이제 이 등불은 꺼지지가 않죠. 항상 어디서든지 리얼타임으로 생생하게 돌아가는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인지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데가 바로 코트라입니다. 우선 대개 한 너댓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현재 세계 경제가 참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찍어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내가 남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진짜 베스트 글로벌 대학에 한 놈들 다니는데 야 세계 경제 어떤 거냐 좀 쉽게 얘기해봐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딱 특징적으로 그런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젊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세계 경제를 끌어온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두 힘이죠. 하나는 미국의 힘이고 하나는 중국의 힘이라고 난 보는데,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엄청난 시장을 제공을 했어요. 시장을 제공을 하고 많은 투자가 중국에서 왔고, 그거는 이제 북경 올림픽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있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중국이라는 데가 엄청난 공장을 돌려주고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원료와 반제품과 각종 기계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가 한 보통 살았고 또 많이 소비했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데가 버냉키가 헬리콥터 살포라고 그러죠.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2007년도에 비해서 달러가 2배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2배. 근데 실물 경제가 2배가 되냐면 아니잖아요. 2배가 굴러다닐 정도로 많은 돈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혁신입니다. 혁신. 중국이 죽어도 현재 미국을 못 쫓아가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미국에는 혁신이 있어요.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미국이란 데는 지금까지 인류의 삶과 문명을 바꿈을 통해서 엄청난 수요를 끌어들이는 이런 이노베이션을 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일본도 사실 여러분들이 일본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이 최근에 쓰나미 하고 지진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본은 일본병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앓고 있었어요. 굉장히 폐쇄적인 서플라이 체인. 일본식 경영, 도요다식 경영. 선택과 집중. 요새 경영학 화두로 선택과 집중하면은 그거 공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대가 잘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전공, 한 가지 기술 가지고서 이뤄낼 수 있는 창의적 상품은 하나도 없다.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서 내가 미래를 갖다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분야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복수 전공을 하신다며. 진짜 자기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대학원 가서 해요. 대학 때는 많은 분야를 자기가 말하자면 체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융복합 능력 가지고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가지고서는 면접시험 볼 때, 그냥 학교에서 달달 배우고 가지고 면접하면 다 떨어져요. 그 면접위원들, 참 고약하거든요, 보면. 못됐다고. 못돼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꽈서 물어보는데, 그걸 순발력 있게 대답하려면은, 공대에 다니면서도 심리학도 같이 전공을 해야 되고, 심리학 하면서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소위 불화가 좀 있어야 된다, 불화가 있으려면은, 이것저것 갖다 많이, 자기가 좀, 그래, 거기서 나오는 거지, 책 하나 달달달 박아서 시험 쳐가지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일본이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양쪽으로만 막 팽창하다 보니까 도요다가 세계 1등이 되면서 약간의 그 1등이 되다 보니까 막 부품이라든지 협력업체를 갖다 막 그냥 탁달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품이 불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이머징 컨트리라고 그러죠. 이머징.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뭔가 상당한 새로운 어떤 세계 경제 돌파구가 열 거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또 여러분들은 리스크 없으면 또 뭔가 리턴이 없잖아요. 한번 그런 데 가서 한번 여러분의 꿈을 부사하는 것도 괜찮은데 현재는 전 세계 돈이 들락날락해요, 거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16% 정도 인플레, 베트남의 인플레가 18%까지 갔어요,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머징 컨트리 인플레는 거의 물가 상승은 거의 2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확 들어왔다가 저쪽에 인플레 물가가 인플레가 심하면은 확 빠져나가고 들락날락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불안한 이런 상황으로 있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를 우선 우리가 알던 최대 경제 파트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게 만일에 없었다면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정도로 지금 경이적인 파워를 갖다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요새 약간 경기를 가라앉히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8% 이상 성장을 안 하게 된다면은 정부의 중국 자체적인 내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말하자면 인플레가 가장 무서워하는 중국의 이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인플레입니다. 서민들이 평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중국의 음식 식료품 비중은 전 소득의 25%까지 가요. 인도는 40%입니다. 한국은 7%가 그래요. 그럼 먹고 사는 게 어려지면은 정말 인민을 통치하기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또 떼는 거, 연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낮추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던 중국 위안화를 갖다 그냥 절상하라고 그렇게 미국이 압력을 안 하다가 스스로 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물가를 못 잡겠다 이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도 조심스럽게 낙관론에서 조금씩 이제 좀 뭔가 경기 예측 같은 걸 갖다 신중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행운을 가져준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 왔고, 가장 요새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되게 이제 환율의 의미를 잘 알죠. 환율.
우리나라 같은 경제 수준이면 환율이 벌써 떨어졌어야 돼. 1,000원대로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일본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돈하고 일본 돈이 더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직도 안전자산은 거기다 하고선 위안화가 지금 국제통화가 아직 못 되거든. 저 자본 송금도 제한하고 자본시장 개방 안 했어요. 그 국제통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급하면은 안 자는 것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적골이 되는데 엔화가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이 계속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하고 뒤에 언론 같은 데서 그냥 굉장히 뭐 부분으로 그냥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다 합치면 벌써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이어져 오는 거는 자체 그 트렌드 힘도 있지만은 또 이런 행운이 있다는 겁니다. 환율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행운이고 또 전반적인 실용 분위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소위 역사 샌드위치라는 게 그건데요. 이건 회장 이야기는 한국은 말하자면 주변에 일본의 품질에 눌리고 중국의 가격에 눌려서 샌드위치다. 나는 그게 아니다. 역샌드위치다. 거꾸로. 일본에 비해서 이제는 더 적은 가격은 낮지만 품질 떨어질 거 없다. 중국에 비해서 중국 제품은 우리랑 가격 다 쫓아왔는데 중국 비해서 품질이 이만큼 그 차이가 있다. 그걸 역샌드위치라고 하는데 그 역샌드위치의 개념은 실용입니다. 실용. 구매자들이 실용 패턴으로 가면서 제대로 물건을 보고 제대로 자기한테 맞는 옵티멀한 그 선택을 한다. 그런 것들이 한국이 지금 덕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한국이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갖다 계속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를 갖다 세계 경제를 네 가지로 나는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배 구조의 변화, 세계 경제. 두 번째는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트렌드. 세 번째는 올드 노멀의 다시 복귀. 네 번째는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가 있다. 우선 지배 구조의 변화입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이 서에서 동으로 온다. 아시아로 온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온다. 이머징 컨트리로 온다. 왜 이러겠어요? 내가 이거 다 어디 다녀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내가 발견했어. 이거 원래 강사는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제가 관심을 끌거든. 저 얘기하다 실수 한번 하겠지 하고서는 도전은 이게 생긴다고. 아무튼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서 비중이 대부분 30%입니다. 뭐 세계 GDP 비중도 30%, 세계 총 수출액 비중도 30%, 그다음에 세계 자동차 보유 대수도 30%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30%인데 60%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와 돈입니다. 인구와 돈.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인구도 어떤 인구냐면은 아주 젊은 인구예요. 소비가 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 그리고 세계 외환보유고의 60%가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시아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시아 중심 되니까 그 아시아에 어떤 저것도 있지만은 집중되는 힘도 있지만은 리스크도 많아지는 겁니다. 아마 새로운 리스크가 또 터진다면 아시아에서 터질 거예요. 중국이 조금이라도 경제가 말하자면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 전 세계는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베트남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외화 자금이 팍 빠져나가니까 한국에도 그냥 충격이고 한국 증시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리스크를 주도하는 것도 이 아시아다.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 나는 왜
이게 버틸 거냐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사람이 왜 들어갔어요? 달러에. 네? 이게 누구죠? 마오체통이 달러에 들어가는 게 이게 그냥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이게 뉴욕에 있는 그 사람이 친 슈퍼퓨전이라는 책의 표지가 이겁니다. 슈퍼퓨전. 초융합이죠.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큰 강대 그 경제권이 완전히 그냥 꽁꽁 묻혀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양자가 맨날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 서로가 어떤 활로를 찾아가지고서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다. 결국은 버틸 거다. 버텨줄 거다.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데 지금 제 국채 사주겠다는 게 중국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차이메이커라고 같은 배로 후진타오하고 누구야 오바마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는 얘기가 사활적 이후 복잡한 관계라는 게 나왔어. 이건 외교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걸 나타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사활이 갈리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면 미국은 중국의 값싼 상품을 갖다가 안 쓰고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중독이 다 돼버렸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기란 책도 있었죠. 그거 못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안 하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중국이 2010년도에 무역 흑자가 1845억 불 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1810억 불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 그냥 장사 똔똔하고 미국에만 곁에 있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저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같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계를 갖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트렌드 뭐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지배구조가 바뀌기 두 번째 트렌드가 바뀐다. 이거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 이제는 어떤 폐쇄적인 R&D망이라든지 폐쇄적인 서플라이 체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도요다 그냥 꼭 절대로 우리 기업들 못 들어가게 했죠. 근데 재작년부터 개방했어요. 내가 코트라가 개방해서 코트라가 그 중소기업 부품 회사들 데리고 한 50개 정도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안에서 닛산 그 연구센터 안에서 그거 뭐 옛날에 꿈도 못 꿨던데 거기서 다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 코트라 사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해외 CEO들 만납니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로. 찾아오는 이유가 결국 한국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아웃소싱을 하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자기들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걸 벗어나서 한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자.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그 작고 강한 이런 중소기업들, 뭐 R&D도 같이 하고 해외 시장 개척도 같이 하고 자기 필요하면 투자도 하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이 아주 스마트 지출을 한다. 이게 우리가 덕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중국산 싸구려 사봐야 조금 있으면 고장 나더라. 일본 거 샀는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비싸기만 했지. 그런 과정에서 진짜 적절한 실용적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빨라지는 거. 이것도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국적 패션이 뭡니까? 중저가 패션으로 요놈 자라. 이게 한국보다 오히려 더 잘 나거든요, 지금요. 얘네들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빨라요. 밥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하고. 요새 죽는 건 천천히 죽던데 보니까.
이 굉장히 빠른 이 스피드를 갖다가 능가하는 게 이 스페인의 자라 패션이에요. 요새. 그 자라 또 뭐죠? 유니클라든가? 유니클라 일본에. 예. 이런 것들이 여기는 트렌드, 그러니까 요새 저게 안 되잖아요. 한국에 서울에 뭐지? 쇼핑몰, 패션, 그 뭐죠? 저쪽에 영등포에 있는 거고. 그거 지금 다 통통 비고. 그거는 그냥 있는 패션 가지고 갖다 팔려니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좋은 변덕이야 말이죠, 요새. 그러니까 딱 그 자라 같은 거는 자기가 여기 한국에 특히 요 지역에서는 요새 이런 패션이 좀 맥힌다 하면은 그냥 그걸 그 트렌드를 잡아가지고서는 2주 만에 제품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스피드죠. 그걸 못 쫓아가는 게 한국의 지금 쇼핑몰들이 못 쫓아가는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라. 이게 우리 한국은 5가지 예쁘가 있다고 그럽니다. fast, 빠르죠. 얘기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포커싱, 집중력.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집중력. 이게 파고드는 거. 그 다음에는 플렉시블한 거. 유연한 사고. 그냥 말만 잘하면 공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 절대 못해요. 일본 사람하고 협상해서 진짜 난 평생 협상하면서 하는데 속 터지는 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들 그 협상 나온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위에서 얘기 안 했는데 하면은 우리 같으면 다 지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뭐 깨지더라도 알아서 거기서 끝내잖아요. 그냥 꼭 가까이 보스한테 쫓아가고서는 그 허락받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려서 못한다고.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죠. 이런 건.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재밌고 프렌들리하고 퍼니하다고. 한국 사람들 이건 실제 한국과 거리한 외국의 그 카나다의 최대 유통업체 대표가 그러더라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것 같더라도 일단 마음만 터지면은 굉장히 재밌고 남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민족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한국의 DNA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틀에 아주 맞는다 이거죠. 소비자는 까다로워지죠. 이런 건 뭐 나중에. 그런데 이게 올드 노만이 또 다시 도래하는 거라. 이거 참 미치겠는데 이거. 이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좋게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M&A 같은 게 좀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뭐 한국 필라 코리아가 타이틀리스트를 갖다 M&A 한다든지, 하지만 어떤 M&A가 거의 25% 이상 확 뛰고 있고,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문제점 그거라 보면 중국은 파괴적 혁신, 소위 disruptive innovation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돈이 좀 많으니까 이제 오히려 기업 살라고 합니다, 다 다니면서. 스스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기업 사고 사람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기업을 인수 확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헤지펀드. 헤지펀드가 세계 자금의 지금은 1조 한 8천억 불까지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 돈에,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가 헤지펀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헤지펀드란 건 바로 투기 자금입니다. 암만 자기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 하는 게 결국 투기 자금 아니겠습니까? 자기 투기 자금인데, 이게 2007년도에 그때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싹 들어갔다 지금 그 수준으로 다시 나왔어요. 다 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다 올랐잖아요. 금값, 유가, 은이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은, 불이, 농작물 다 오르고, 거기 올랐다가 또 확 또 떨어지죠. 확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기서 피해자도 생기고, 경제 손실도 있고, 이런 이제 그 현상을 나타내고, 또 한 가지는 CEO가 다시 고액 연봉을 받는다. 비아컴이라고 또 통신회사, CEO가 그러니까 8,500만 불 연봉. 그 다음에, JP 모간, 다이먼인가? 거기는 좀
저 1,700만 불 받고, 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일반 평균 직원 평균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금융 쪽으로 다시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골드만삭스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25만 불씩 받고 있는 거. 우리 아이도 그 회사에서 잘 다니던 아이. 최근에 저런 게 다시 탐욕과 거품이 다시 이제 커지니까 자기도 금융권 가겠다고 지금. 자기도 뭐 저런 데 있잖아요. 모간자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 한번 두들겨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물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부분 다 좋지만은 자기가 일해서 그만큼 벌어들여서 그걸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개인이나 그것만이 나는 확실히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항상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게, 첫째는 재해의 일상화입니다. 재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재해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에 토네이도가 미국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금년에 토네이도가 1000번. 지금 보도된 것만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재해로 34만 죽었어요, 전 세계. 그 다음에 2,300억 불이 날라갔어요. 한신 대지진 이후에 이미 1조 불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만. 예를 들면 일본이 저래가지고서는 부품 공급이 안 돼서 애플에 차질이 얼마 생기고 자동차가 얼마 생기고 그거는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손해만 저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재해 경제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해는 하나의 따라다니는 하는 파트다. 우리가 회사에서 경영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재해를 생각해요. 재해에 따른 상각, 재해상각, 또 그 다음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이야 모든 부분에서 따라가야 된다. 또 이 재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도 될 수 있다. 거꾸로. 그게 우리나라는 기후에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구성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52%가 받는데 우리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비가 15일 이상 나오면은 보험금을 얼마 지급한다든지. 그런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각종 여기서 녹색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고령화라든지 이랬지만은 다른 트렌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 꼽으려면 아까 재해 일상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소통수단의 변화. 전 세계. 이거는 엄청난 세계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상업적 변화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의 어떤 사회적 갈등, 정치적 문제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게 난 이거라고 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NS의 가장 근본 개념은 뭔가 하면은 good or bad. good or bad. 이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이 회사가 또, 얼마나 경영이 우수하느냐. 이 상품의 품질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 나쁜 회사. 이거 좋은 회사. 이거 나쁜 상품. 이거 좋은 상품. good or bad로 하기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빠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다른 거 생산성이 어떠냐 이런 거는 복잡해. 그 나쁜 놈. 저런 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거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막 여러 가지 선동을 하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그겁니다. 지금까지 CSR이라고 해가지고서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서 뭐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또 내지는 시민사회를 생각한다든지 또 내지는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바로 저것 때문에 항상 좋은 기업 이미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의 어떤 대기업이 어떤 좀 사회적인 말하자면 시민이나 젊은 층들한테 대해서 괜히 거부 반응을 갖다가 혐오감을 줄 정도의 이런 행위를 할 경우는 지구 반대 끝까지 그게 바로 그날로 전달해진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또 새로운 경영의 화두다. 여러분들은 G세대, 글로벌 세대라는 뜻이죠. 더구나 이 글로벌 대학에서 이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는 한동대학은 외국어 실력 이런 거야 정말 인정을 받는 이런 수준에 있고 감각도 있고 개성이 있고 당당하고 창의성으로 무장된 이런 세대가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은 전 세대와 다른 민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해외에서 밖에서 여러분들의 답을 찾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밖에서. 내 책이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 왜 밖으로 여러분이 밖에서 길을 찾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밑에 세대도 아무리 본인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환영을 안 해줘. 자기가 거기서 말하자면 활약할 플레이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전체 G7, 무역은 G7이고 전체 한 G10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국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국 학생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보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의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리아 같이 요새 굉장히 좀 어려워진 나라 있잖아요. 막 학살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혈맹이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나라도 도도한 한류가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거의 재벌 수준의 기업이 한국 자동차 딜러고 이런 식으로 한국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한국과 관계를 맺자 하는 것들이 전 세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밖에서 찾아라 해요. 한국에 좋죠. 좋은 기업도 많고 이 공기업 철밥통이라고 여기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철밥통도 아니에요. 공기업도. 아무튼 이런 데 안주하지 말고 처음에 나가면 좀 힘들 겁니다. 나가면 어찌 보면은 소득이 우리 굉장히 중소기업 봉급보다도 훨씬 적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 35세까지는 자기 자신 투자를 하십시오. 35세까지 공부를 해도 좋고 밖에 나가서 진짜 돈을 적게 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세계를 만들고 내 말하자면 전문성, 내 엑스퍼티스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나는 지금 아프리카 전문가 되겠다. 나는 노인 문제 노인 시장의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소프트웨어, 게임의 최고가 되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터전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갖다 밖에서 맞으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다 이거죠. 한국은.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떠냐. 상해 김씨가 되고 시들이 박씨가 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세상이 이렇게 가까운데 꼭 한국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도 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이제는 얼마든지 소통이라는 게 솔직히 말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통이 되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익숙한 데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라. 확실히 목표를 갖고 아까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융합형 인재가 되고 남보다 한 발자국 더 일찍 가려면 힘드니까 반 발자국만 일찍 가도 충분히 성공한다. 하루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하루에 남보다 10분만 일찍 나서 공부를 하고 아침에는 10분만 일찍 가서 공부하게 된다면은 경제 공부 10분만 일찍 나와서 서울경제신문 한번 보세요 집에서. 그러면은 2달 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무슨 용어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한 2달만 계속 보다 보면은 트렌드가 잡힙니다. 뭔가 흐름이 잡히고 뭐가 단편적인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엮는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0분만 여러분들 아침 명일간을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이 해바라기를 향해 쏜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해바라기라는 건 태양을 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먼저하게 보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승부를 하시리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익 사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강의 내용 아주 저도 그냥 뒤에서 흥미진진하게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좀 많았을 테고요. 강의 내용은 물론이고 오늘 조사장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꼭 만나 뵈면은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여쭤봐야지 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실학번 장찬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이제 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융합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융합교육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글로벌 레슨 아카데미에서 또 기업가 정신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장님께서 또 전문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또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지금 융합을 하려니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 분야를 계속 하자니 융합을 잘 못할 것 같고 이런데 그 융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저희의 지금 대학생 입장으로서 어떻게 융합 교육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결국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테마는 가져라 이거예요. 테마를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1인자가 되겠다 생각하는 거. 그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진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은 융합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융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게임에 대해서 최고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냥 게임 소프트웨어 그거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1인자가 못 되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도 공부해야 되고 또 무슨 게임 하드웨어 소재도 내가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가 다 목표를 글로 보고서는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합쳐서 융합을 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가 달라져.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달리 난 게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 한국의 과거의 고대 무술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 나는 융합을 하라. 그겁니다. 많이 배우고, 특히 학부 때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성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책을 볼 때 권하는 게 만화, 이런 거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면은 있잖아요. 추리소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이런 것 갖다 막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가 갖다 막 안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동시에 집어넣는 거고, 그놈들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뭉쳐가지고서는 새로운 셈에서 튀어나온다. 필요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한 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여학우분께서 워낙 힘있게 손을 드셔가지고. 아까 그 강의 중에서 말씀하신 게 한국에만 있지 말고 세계로 많이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도 좀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세계의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뭔가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대학생이 많은데 한국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도전할 만한 국제적인 그런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분야든지 이제 국제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은 참 좋은 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장을 양쪽에 끼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도 거의 내해적 이런, 바다를 가지고 있거든.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 최고, 앞으로 1등, 2등을 한다지만 거기 히말라야가 있어서 융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든지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용호, 미용호, 뭐 또 뭐랄까 치킨, 보쌈 이런 것도 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새로 둥지를 키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건 완전히 국내용이다. 해외 나가서는 이 경쟁이 없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든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서 어떤 특정 분야를 갖다 내가 지정한다는 건 그렇지만은 원주민이라는 건 내가 왜 한동 글로벌 원주민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이 타운을 갖다 개척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타운을 개척하고 이 타운을 갖다 한국에서 주목을 받게 만든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 원주민들인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지역을. 그래서 글로벌 원주민이 돼가지고서는 이 한동 원주민들이 딴 데도 나가고 끌어오고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쓴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약을 해오신 조한희 사장님, 코트라를 이끄시면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또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CEO 특강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코트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직접 사장님이 지방까지 오셔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국제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만큼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과 함께 그런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나눠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네, 서울에 있지 않아서 지방에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코트라 사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대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강 너무 잘 들었고요. 특강을 들으면서 코트라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학교에 매년 찾아오셔서 저희 후배들에게도 이런 좋은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소한 여기는 35세까지는 잘 35세 공부를 해도 좋고 밖에 나가서 진짜 돈을 적게 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세계를 만드는 내 말하자면 법률성의 엑스퍼트